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부모님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신문을 받을 것이고 직위를 박탈당할 것이며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거짓을 위해 봉사할 수는 없다고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을 바라보고 익숙한 건물들을 보았어요. 이곳에서의 28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령님을 찬양하던 모습, 소년단에 가입하던 날, 대학에 입학하던 날, 승무원이 되던 날.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잘 가, 평양. 잘 가, 나의 과거.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북한 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싱가포르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저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간부들은 회담 장소로 이동했고 저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호텔로 향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보이부 요원이 동행했습니다. 김동무라고 불리는 40대 남자였죠. 그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3층, 김동무는 4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보이부 요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외출은 절대 금지요. 저녁 6시에 로비에서 모이겠소. 김동무의 지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이었어요. 저는 브로커에게 미리 받은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면 택시를 타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하세요. 주소는 암기하셨죠? 네, 저는 암기했습니다. 15NASSIM 로드. 그 주소는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호텔에서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로비에도 감시 인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비상계단이었어요. 먼저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동무는 문 밖에 서 있었죠.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에 좀. 빨리 다녀오시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쳐 비상계단 문 앞에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동무는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 2층, 1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고 멀리 로비가 보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로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호텔 뒤쪽 출구를 찾아서요. 직원 통로를 지나 주방을 지나 드디어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뒤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손님, 어디 가세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임사리, 임저스트. 루킹 포 어 택시.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길거리로 나왔어요. 오후 3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자 택시 한 대가 멈췄어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Where to? 15NASSIM 로드, 플리즈. 코리언 엠버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요. 20분 후 택시는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히유아.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문 앞에 섰죠. 이 문을 들어가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탈북자가 왔습니다. 몇 분 후 여러 명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미선입니다. 저는 북한 특별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기 승무원이요? 정말입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서류들을 꺼냈어요. 직원들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전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것이요. 제가 정말로 탈출했다는 것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슬픔,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시간 후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박미선 씨,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정원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관 안은 치외법권 구역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북한 요원들은 대사관 밖을 이틀 동안 감시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제가 밖으로 나간다면 그들은 즉시 저를 납치하려 할 것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며칠간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 요원의 말이었습니다.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작은 방에 갇혀서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죠. 북한 내부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별기에서 본 것들을 말씀해주세요. 고위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간부들의 비자금, 해외 계좌,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 인민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들을요.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싱가포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외교관 차량을 이용할 거예요. 북한 요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도중에 발각된다면, 만약 공항에서 가로막힌다면, 새벽 3시 50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게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한국 여권이 주어졌어요. 이제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여권으로 출국할 거예요. 외교관 차량이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에 낮게 엎드려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게이트를 나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북한 요원일까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외교관 차량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40분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측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통로였어요. 일반 승객들이 거치는 검색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혹시 북한 요원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 사람, 저를 보고 있어요. 국정원 요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계속 걸으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남자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탑승구가 보였습니다. 20m, 10m, 5m. 빨리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구 직원이 우리를 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탑승구 앞에서 서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면서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행기 안이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싱가포르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6시간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것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선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감에, 슬픔에, 그리고 희망에요. 제가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진짜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3개월은 하나원에서 보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거기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표현이 너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승냥이는 늑대였고 소나무 열매는 잣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거였죠. 첫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었거든요. 감시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게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거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영어 번역 직원이었어요.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운 영어가 도움이 되었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은행 통장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번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누군가 배급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쌀, 고기, 과일, 과자,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하나를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였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겪은 것들을, 제가 본 것들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 제목은 북한 특권층의 실체와 체제 모순이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으니까요. 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 온 탈북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가끔 저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제 동생은 무사할까요? 제가 탈북한 후 부모님은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 잘못으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가족을 배신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옳다고요.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부모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자유로운 하늘을 바라봅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에요. 감시받지 않는, 통제받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하늘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밖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계신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는 세상 어딘가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